네,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이 용의자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무려 33년 만에 특정이 됐습니다. 최악의 역대 미제 사건이었는데 먼저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다시 확인 차원에서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1986년부터 91년까지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는 화성군이었죠. 화성군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피해자들이 인근에서 다 발견이 됐고요. 예. 그리고 다 여성들이었고 성폭행이나 잔혹한 사체 훼손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연인원으로 경찰이 205만 명, 180만 명, 이제 통계는 좀 다르지만은 동원이 됐고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만 해도 한 3천 명 이상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범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방 범죄로서 범인을 찾았지만은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적인 공분이 남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범행 수법도 굉장히 좀 잔인했던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잔인했습니다. 주로 예.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는 좀 이게 드라마로 구성이 돼 있지만 현실도 그 못지않게 참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로 어두운 밤길 혼자 가는 여성을 외진 곳에서 추적해서 따라가다가 네. 그야말로 이제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무참하게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는 수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도 70대 노인층에서 또 이 어리게는 14세 여중생까지 네. 또 이제 20대 여성도 있고 50대 여성도 있습니다만 워낙 다수 정말 이 취약한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이제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이런 농수로 같은 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문제는 시신이 또 다수 훼손이 된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이 범인은 도대체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부터 연쇄살인마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살인도 아니고 네. 사실은 살인을 사냥처럼 즐기는 것 아니냐라는 괴담이 돌 정도로 무서운 이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특정 기간에 집중돼 있는데 대기실에서 아까 제가 김 변호사님한테 기억나시느냐고 여쭤봤더니 당시에 4살이셨다 그래요. 저는 20대였기 때문에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렇군요. 예. 1986년에서 1991년 사이, 네. 그 사이에 87년 1987 영화의 배경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했던 상황이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이 사건을 목격했는데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를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겠네요. 우리 사회가 정말 치안이 불안하고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기간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전이어서 옛날이어서 수사 기법이 어떤 완벽하지 못해서 이렇게 미제가 된 것이냐라고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경찰 인원이 205만 명이 동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끔찍했고 잡지 못했고 여전히 미제였는데 그 미제가 됐던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그만큼 치밀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 기법, 수사 기법의 한계점이 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범인이 여러 가지 DNA 증거도 남겼었고 또 여러 가지 동선이 노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CCTV도 없고요, 휴대전화도 없고 그리고 DNA 분석도 당시로서는 DNA를 검출해가지고 신원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범행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연쇄살인범들이 저질렀던 그런 내용들이나 사체 훼손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잡아낼 수 있었다면은 이게 당시로서는 현재로 왔다면 그렇죠. 예. 당시로서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도 그리고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DNA 분석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확보했던 증거들을 현재까지 잘 보존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사,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말의 단서를 찾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오늘 오전에 또 예. 경찰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하여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학 수사의 발달 또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 같은 네.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또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 혼선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10차례 있었던 살인 중에 모방 범죄가 또 맞습니다. 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86년 첫 사건, 이 71세 여성에 대한 살인 1번 사건부터 마지막 여중생 살인 10번 사건까지가 86년부터 91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명의 범인을 특정해서 체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범인은 맞는데 네. 8번 사건의 범인인데 8번 사건의 범인이 다른 사건과는 무관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하면서 이게 영화 속에도 너무 절박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당시 유전자 검사를 미국에 보내서 해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범인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유전자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저 수사팀이 낭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현재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하는데 8번 사건의 범인으로는 특정이 됐는데 나머지 사건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특정된 진범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지는 용의자 이 씨, 이 경우에는 5번, 7번, 9번 사건의 이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일치한단 말이죠. 세 개 예. 사건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왜 못 잡았느냐? 유전자 자체에 검출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래전 사건에 30여 년 전 사건의 유류품들을 다시 국과수에서 추출해 보니까 이 10번 사건, 9번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희생자 여성의 속옷에서 이 범인 이 씨의 DNA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건의 과정은 진술이라든가 추가 수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증거가 말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진범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당시에 수사 혼선이 8번 사건의 범인을 잡고 나서 모든 사건의 범인인 줄 알았는데 모방 범죄인 한 개 사건의 범죄였더라. 그래서 지금 10번의 사건 중에는 2개가 모방 범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8개의 사건이 진범일 것이다인데 그중 3개 사건의 DNA가 일치하는 범인이 지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경찰의 개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머지 6건이 있긴 합니다만 김 네. 변호사 볼 때 지금 그 최영 평론가 얘기대로 579차가 DNA가 이때 일치가 됐다면 이게 범인이 진범이고 이 용의자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야 될 어떤 개연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DNA가 뭐 함부로 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5, 7차, 9차 사건 기록 내용상으로는 지금 현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제 오늘 브리핑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유죄의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는 DNA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지만 나머지도 또 필요하고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함부로 진범을 단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번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DNA 증거를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적도 또 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제 특정 지역과 이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있게 이동을 했는지,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질러서 지금 수감 중인 범죄와의 연관성은 어떻고 또 이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문제는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진범을 찾아낸다라는 정의를 찾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그 모든 절차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점이 지금 김성훈 변호사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이게 아까 이제 김 변호사 얘기대로 과학적 기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지금의 기법이 있을 수 있는 시대에 일어났다면 네.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게 상당히 진짜 이렇게 큰 네네.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공소시효란 이유 때문에 이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좀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 미제 사건들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치안을 위해서 예. 또 그야말로 이건 인륜인데 이렇게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까지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예. 우리 법 체계의 원리가 인과응보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풀려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법 체계와 치안, 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뒤늦게라도 진범을 확인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용의자 신분입니다만 아직은 진범으로 이제 확정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이 풀린 것은 좋은 일이나 처벌할 수 없다는 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납득하기 참 어려운 네네. 상황이죠, 그게. 지금 적어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인데 그렇죠. 단죄할 수가 없다. 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뭐 참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추가 다른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로 지금 무기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또다시 꺼내는 거예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어찌 보면 공권력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 공소시효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예를 오늘 어떤 분이 그렇죠. 시민이 드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유태인 학살했던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학살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학살과 다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연쇄살인마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왜 단죄를 못하느냐? 시간이란 문제로. 근데 예. 어쩔 수 없이 우리 변호사님 앞에 계시지만 법 체계가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이 강간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예. 근데 이게 과거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마지막 10번째 사건에서부터 역산을 해서 2006년에 결국은 4월 2일 이제 그냥 공소시효가 마감됐고 네.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나마 만에 하나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살인을 벌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그 결과 무기징역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추정을 보면요. 아슬아슬한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1급 이 모범수로 복역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일반적으로 살인의 이 죄질이 이렇게 나쁜 범죄가 아니었다면 이미 가석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아찔아찔한 거죠. 예, 저희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어제 보도, 이게 살인범을 지목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면서 1급 모범수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유력한 용의자가 그렇다면 누군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거든요. 어떤 사건 때문에 무기징역을 현재 선고받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1994년에 청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예. 당시 이제 이 용의자가 그 피해자, 처제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일단은 지금 보도되고 공소 사실 내용으로 따르면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가지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에서 이어서 수면제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둔기로 쳐서 살해를 하고 사체를 유기했다가 살인, 강간 그리고 사체 유기로 이제 체포돼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되었었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볼 만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우발적인 살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일단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내려진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보니까 범행 수법 등을 좀 봤을 때 화성 연쇄살인 앞서 있었던 화성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좀 볼만한 특징을 저희가 좀 특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그 수법, 내용에 드러난 수법만 봤을 때는 그렇게 연관성과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피해자의 의류를 가지고 피해자를 결박했다는 점 정도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화성 연쇄 사건의 그 모든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비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강압이 이루어졌고 살해의 방법도 모두가 교살
일차로 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94년도 청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둔기로 쳐서 살해를 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법이 다르다고 해서 용의선상에서 무조건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별개의 범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 91년도까지 이제 사건이 벌어졌다가 94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3년 동안 왜 연쇄 살인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행적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DNA로 이제 특정이 된 이 용의자 1차 조사 때는 자신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의 이 그 용의자의 반응입니다. 확인된 상황이죠. 예.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게 뭐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33년 만에 DNA로 특정된 이제 용의자인 만큼 상당히 장시간 프로파일링과 더불어서 아마 이제 대화와 소통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86년부터 91년까지 10건, 그중에 이제 두 사건은 모방범으로 뺀다 하더라도 평균 1년에 한두 차례의 살인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이루어진 거죠. 예.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게 주목해야 될 대목인데 유사한 사건이 2000년대 이후에 있었던 것이 정말 단기간 동안 한 7개월 동안 20명의 사망이 발생했던 유영철 사건인데 예. 유영철이 감옥에서 주간지와 인터뷰를 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마 그 범인은 수감 중이거나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도 좀 비슷한 감정이입을 했다면 연쇄 살인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살인 충동, 살인 중독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이 91년부터 사라졌고 범인은 종적을 감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씨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연결을 해보면 94년에 유사하게 처제 살인이 한번 벌어졌고 그렇죠. 가족 내 살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수감된 이후에는 이 유사 범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저는 또 91년에서 94년 사이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이모 씨가 정말 진범으로 확정이 되고 밝혀지고 예. 범인도 실토를 하게 된다면 또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반복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죄까지도 한 번은 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실은 그 시점까지도요. 이게 공소시효는 이미 다 지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진실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이 씨의 진술에도 예. 우리가 뭐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이 정말 이 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범죄 사건에 대한 케이스를 우리 또 김성훈 변호사께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그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흘렀고 또 그 수많은 범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범인, 용의자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서라든지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난 걸 떠나서 그 여부를 떠나서 진범으로 밝혀내는 데 있어서 경찰이 어떤 부분에 좀 안간힘을 써야 될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당시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긴 했습니다. 네. 목격자의 진술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유류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온 DNA 증거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당한 이제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일어난 지역에 대중교통을 타고 일단 이동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의자가 어디에서 거주를 했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고요. 사체 훼손에 있어서도 약간 강박적인 경향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번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그런 사체 훼손을 계속한 반복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증거 기록이나 자료들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 확인된 DNA 증거가 3개잖아요. 네. 나머지도 있고. 근데 이 나머지를 이 용의자가 전부 다 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도 사실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 브리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여 이제 이 사람이 이 3건의 범인일 수도 있지만은 예. 나머지 4건은 또 다른 사람의 범인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근데 쉽게 이걸 섣부르게 단정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나머지 범인들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해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NA 증거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8차례의 사건 모두에서 다 충분한 DNA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공소시효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소시효 제도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이 신뢰 보호와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사건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공소시효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있거든요. 당시에는 못했던 것을 그렇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어떤 제도가 도입된 기본적인 전제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뭐 태완이법을 통해서 저렇게 공소시효가 이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통과가 됐는데 진정소급입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데요. 입법부에서 가령 공소시효가 지난 완성이 된 범죄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따라서는 처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 쪽에서 이거를 진정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도 진정성구입법이 언제나 금지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강력하게 금지가 되지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거는 국민 어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만한 법률상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에 그것을 보호할 만한 신뢰의 가치는 매우 낮은 경우 그냥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만약 이런 입법적인 해결과 그다음에 헌법적인 논쟁을 크게 촉발하겠지만은 문제가 통과가 된다면은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들을 처벌하는 것 또한 법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용의자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느 순간에는 풀어줘야 되는 언젠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예외 조항을 입법을 시켜서라도 네. 통과를 시켜서 뭔가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입법의 여지를 통해서 단죄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주십사. 입법부에 요청하는 게 아마 전 국민 적지 않은 수의 예. 청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걸 반대하는 들어요. 사람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건 또 정치적인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치안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는 행위만큼 우리가 이제 유사하게 제가 이제 느낌은 똑같진 않지만 전두환 추징법 같은 것을 특별법으로 통과시켜서 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그건 주로 이제 정변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정치 사회에 있어서 그랬고, 근데 이 사건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가를 본다면 입법 교란이 별로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한 번쯤 이 국회에서 고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은 정말 방송을 통해서라도 빌어서라도 그러한 마음을 이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좀 대신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예. 그 여지를 한번 봐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가 예. 33년 만에 수면 위에 이제 떠오른 이상 이제는 진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파야 되는데 정말 저는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송강호 씨의 연기로 이제 기억하고 있지만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네. 나쁜 범죄자인데 활개치고 다니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경찰 옷을 벗고 은퇴해서도 마지막에 그 송강호 씨 아련한 눈빛이 영화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모델이 하승균 수사팀장이에요.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런데 이분이 경찰 은퇴한 지 오래된 70대에 접어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경찰에 계속 제보를 하면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또 새로운 과학기법이 발전했을 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또 해보자고 또 시도를 경찰에 해봐야 제안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와서 이 사건이 결국은 그래도 이제 실마리가 풀릴 여지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긴 강력의 형사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공로를 가지고 있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좀 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함께 듭니다. 이게 잊지 않고 이게 끈질기게 계속 추적하고 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 용의자의 얼굴이라던가 신원 또 뭐 과거의 행적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될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확실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미성년자가 아니고 등등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공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신원공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기소 여부 혹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랑은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용의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검찰 송치까지는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쨌든 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신원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도 법률상으로 당장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신원 공개를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는 그 수사팀장의 말처럼 이게 이번 계기로 장기 미제 사건, 다른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과학적 그런 기법들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공개된 것처럼 다른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과학적 기법 도입해서 앞으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가능성도 저희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성과가 나타난 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한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인권적인 논란도 벌어지긴 했지만은 이제 수감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기존의 미제 사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범들이 발견된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 당국이 포기하지 않고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가령 이 사람은 지금 무기수로서 보역을 하고 있지만은 역으로 말하면은 어딘가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으로 자신은 안심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와 처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이번에 이 사건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라고도 이해하고 과학적 기법도 중요하고 법적 처벌, 법리적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 공동체에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성폭행하고 끔찍하게 그것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요. 이게 사회 질서, 공동체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원초적인 행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고 잡아내고 그리고 단죄할 수 없다면 사회 질서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우리 모두가 불공정하다 또는 이제 이게 불안하다. 여러 가지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집단적으로.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8, 90년대에 바로 이 화성 연쇄 살인이었던 거예요. 범인을 뭐 30년 넘게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담당 형사분이 얼마나 그 반평생을 무기력감에 시달렸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늘 떠올리고 생활하진 않지만 유사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 언론에서도 화성연쇄 살인이 끄집어내지는 거거든요. 그쵸. 소환이 되는데 결국 미제다. 근데 이제는 그 끝이 보일 수 있는 서광이 좀 비칩니다. 전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옛날 사건이다.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서 기록으로라도 남겨두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작은 사건 하나도 누구 희생자가 억울한 사건은 정말 증거물의 유지 보존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최근에만 해도 뭐 이제 특정할 수 없었던 범인을 쪽지문으로 찾아내서 이번에 그 기소한 경우들도 지지난해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개가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증거물이라도 있는 사건들은 계속 한 번씩 우리가 국가수를 통해서든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든지 돌려보는 노력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꼼꼼한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